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기 침체 강하게 온다. 그리고 우리 금리 인상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게 22년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신흥국 위기 가능성. 여러분, 외국인만 자금을 유출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자금을 유출시키고 있어요. 오늘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교수님 또 이번 주에 정말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지난주에 FOMC 회의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FOMC 회의를 한 이후에 사실은 회의한 날, 그러니까 FOMC 회의에 대한 뭐 기준금리 의사 결정을 내린 당일 이제 스웨덴은 소위 1% 포인트 울트라 스텝을 했잖아요. 이제 그걸 알고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회의록 같은 것들이 다 나오니까 네. 연준 위원들이 거의 동시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네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사실 만약에 스웨덴이나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강도 높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FOMC 위원들은 그냥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치 달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하게 긴축 행보를 보이니까 다른 나라들도 쫓아가려고. 이거 왜 쫓아가느냐? 강달러를 방어하려고. 네. 달러 강세가 자국 물가 잡는데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이 물가를 안정화시키려면 뭐를 잡아야 되느냐? 수입 물가를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수입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선행 지표예요. 근데 수입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달러를 잡아야죠. 국제 유가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원자재 가격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적어도 자국 통화 가치를 강하게 만들면 수입 물가가 잡히는 거죠. 네.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 그러니까 연준 부의장 블레이너드 그리고 그밖에 좀 많은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그러니까 거의 한국은행 총재급들이 다 모이면 페드 의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준 총재들이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하는 발언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미 FOMC 회의록에서 밝혔던 내용 우리 기억하시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기 침체 강하게 온다. 그리고 우리 금리 인상 강하게 할 것이다. 지난 6월보다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회의록 내용이. 근데 그때만 해도 어쩌면 스웨덴이 1%포인트 인상한다라는 것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그 약속이었겠죠. 연준 위원들이. 네. 근데 지금 어쩌면 이번 주의 스탠스는 더 강할 거라는 거죠. 그 더 강할 거라는 그 의사결정 혹은 그 마음, 자기 FOMC 위원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거죠. 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 기조를 다시 한번 또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뭐 블룸버그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실 거고요. 그리고 향후 11월, 12월 FOMC 회의의 의사결정, 금리 인상 어떻게 할지까지도 나름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네. 위원이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닐지 몰라도 위원들이 다 같은 목소리를 내면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각자 그렇게 경기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금융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금융 불안이 최고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CPI 아닙니까? 그러니까 CPI 말고 PCE가 발표돼요. 이번 주에. 네. 이번 주 9월 30일 날 PCE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 더 나누시고요. 그 밖에도 유로존의 CPI가 발표돼요. 네. 근데 이 유로존 CPI가 최고점을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로존도 진짜 사상 최대 폭의 0.75%포인트를 올렸는데도 안 잡힌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긴축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 속도가 세계적으로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일본은 구두 개입도 하고 위안화도 뭐 개입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 거죠. 자국 환율을 잡아서 강달러를 막아서 자국 물가를 또 잡아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맞부딪히니까 또 파운드화는 이 와중에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그런 것들이 금융 불안이고 금융 불안 과정은 또 다른 불확실성이죠, 그죠?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많은 돈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된다, 웅달님이.
달러로. 그 달러 안전자산으로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달러 강세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네. 금융 불안이라는. 그러니까 긴축 속도가 미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고요.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밝혀질 거고 이번 주 내내 여러분 그 방송을 통해 확인할 겁니다. 이번 주 내내 밝혀질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금융 불안을 야기하니까 또 많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달러 선호가 이제 집중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정말 킹달러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00을 뚫고 이제 1,500 가느냐 이런 불안한 그런 감정들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거죠. 이 궁금한 게 연은 네. 총재들은 네. 강달러를 원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숙제가 뭐냐인 거예요. 제가 긴축의 시대 책 가지고 나왔을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2020년, 21년은 그 나라의 숙제가 인플레가 아닌 거죠. 경기 부양인 거죠. 그죠? 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백신 보급하고 경기 부양이 중요하니까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그죠? 유동성 공급 여전히 하고. 이게 그 자국 경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에서는 강달러가 유리할까요? 약달러가 유리해요. 약달러여야 자국에서 수출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인플레 감축법에도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외국 기업들아 미국으로 와라. 그럼 미국에서 제조하고 미국에서 수출하려면 약달러가 유리한 거죠. 강달러면 수출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 부양이 숙제인 그 시점에는 당연히 약달러가 유리한 거예요. 무역 적자도 해소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물론 만성 무역 적자국이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게 이런 국면에서 이 미국은 바이든도 마찬가지. 이런 국면에서 22년은 인플레라는 새로운 숙제가 등장한 거예요. 네. 일단 경기보다는 인플레 잡기. 그런 이제 소위 FMC 위원들이나 파월 같은 마음이죠. 인플레이션 파이팅.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강달러를 원하는 거죠. 강달러여야 수입 물가를 잡고 물가를 잡고 그 물가를 잡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국면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기조도 바뀌고 기업들에게 오는 환경도 바뀌고 재테크 환경도 바뀌는 거죠. 모든 게 계속 다 바뀌는 그런 양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달러 인덱스에 그 스웨덴 통화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스웨덴 크로나도 1% 올리고 네. 유럽도 막 0.7 올리고 네. 이러면 달러는 더 올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달리기예요. 달리기 이렇게 되는 얘네들이 그냥 토끼가 누워서 자듯이 네. 자고 있으면 그냥 아장아장 걸어도 내가 1등인데 네. 얘네들도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행보가 야.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에 달리기. 야 그렇구나. 네. 그러면 네. 이게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정확히 이제 달러 인덱스에 이제 6개 기축통화국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국끼리 달러가 얼마만큼 강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6개 기축통화국들도 이제 일본 빼고는 네. 긴축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럴 이유는 아직은 없고요. 예, 물론 강달러가 좀 부담이긴 하지만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어쩌면 미국의 긴축 행보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물론 F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찍을 때 이미 스웨덴이 1%포인트 먼저 인상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후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지만 이게 금통위 회의가 있거나 할 때 그 자료, 백데이터, 그 스테이트먼트라든가 그리고 포캐스팅 이 자료 있잖아요. 제가 일부를 보여드렸잖아요. PDF 파일에 있는 그 점도표. 네.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그 순간에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쓰여지고 이렇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그러니까 그 쓰여진 이후에 스테인먼트나 혹은 그 포캐스팅 자료 그런 것들이 쓰여진 이후에 그러니까 나름 정제된 자료를 오탈자 있으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보도 자료 만들 때 다 검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까지 있고 나서 이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간에 스웨덴의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1%포인트는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축통화국들의 행보, 이런 것들이 어쩌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거 모질하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 불안이 정점에 달았다는 게 네. 진짜 이게 앞으로 더 뭔가 더 극심해질 것 같은 예상도 드는데요. 네, 안타깝지만 네. 만약에 외환 위기에 처하는 나라들이 아, 작은 나라 말고 조금 큰 나라, 네. 지금은 뭐 우리 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라든가 그리고 뭐 저기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들이 이미 뭐 구제금융을 신청했으니까 외환 위기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나라들 말고 조금 더 큰 나라들이 네. 뭐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나라 되게 불안하거든요. 터키, 인도, 아르헨티나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외환 위기에 처한다. 네. 예를 들어 디폴트 선언을 못 갚아 채무 불이행 선언, 모라토리엄 선언, 네. 혹은 이제 IMF 구제금융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외환 위기인 건데 외환 위기에 처하면 그 여파가 전이 됩니다. 그 전이 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출연할 때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테킬라 효과라고 합니다. 테킬라 효과. 네. 테킬라 효과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멕시코가 이제 경제 위기가 처했는데 94년입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멕시코나 그 밖의 남미국이나 비슷하게 봐요. 우리도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서양 애들이 우리 한중일을 같이 묶어서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남미 국가들을 같은 국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권역으로.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위기가 처해졌는데 이들이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들 자금도 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자금도 빼고. 물론 근거도 있죠. 주변국끼리 거래가 더 강하잖아요. 그런 근거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대거 뺍니다. 문제없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부터도. 그러니까 이런 취하듯이 테킬라에 취하듯이 멕시코 위기가 주변 남미국으로 전이됐다 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도 IMF 외환 위기에 처할 때 당시 태국 바트화, 네. 그죠? 태국 위기가 그걸 또 바트화 효과라고 해요. 태국 위기가 그밖에 아시아 신흥국으로 위기가 전이된 적이 있었죠. 이게 같은 현상이에요. 자금을 그 해당 아시아국으로부터 자금을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단기 외채가 빠져나오면서 외환 위기가 오는 거죠. 네. 못 갚는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게 22년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신흥국 위기 가능성. 신흥국뿐만 아니라 유로존에 속한 여러 유럽 기업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위험합니다. 에너지 위기에 물가 대란에 야. 고금리에 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네. 예, 그 에너지 위기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험이 전이 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온다라는 근거를 아직 찾기 어렵지만 그러나 상당한 이 금융 불안에 놓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킬라 효과가 어떻게 번지는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게 또 우리나라에도 미칠 수는 있는 미칠 수 거니까요. 있습니다. 막 쓰러져 나가고 지금 마침 그런 국면이에요. 아. 왜냐하면 엔화하고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이 두 국가 통화가 워낙 낮아요. 가장 낮아요. 이걸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데 실질 실효 환율로 계산했을 때 가장 낮아요. 네. 엔화는 엄청 낮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와중에 중국은 금리 인하하고 있고요. 일본은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세계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그러니까 얘네 통화 가치가 가장 절하되어 있는데 재밌게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의 기축통화국에 해당되는 나라 아니겠어요? 아시아에서는. 네. 근데 이 두 국가가 통화 가치가 절하되니까 그냥 이 두 국가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아시아로부터도 자금을 빼고 싶은 거예요. 아시아 신흥 위기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또 다른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달러로 집중될 수가 있겠죠. 네. 미국은 안 망하겠지 하는 마음. 그 지금 이 외환 시장이 이렇게 좀 불안정해지면서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엔화는 네. 정말 너무 이렇게 엔저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요즘에 좀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개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개입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하나가 구두 개입. 우리나라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도 했습니다. 네.
구두 개입. 그러니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외환 사정이 굉장히 급불안한데 이거 뭐 투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거. 우리 정부 녹놓고 있지 않을 거야. 이런 게 구두 개입이에요. 구두 개입.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말 한마디가 구두 개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구두 개입 말고 직접 개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 개입은 다른 말로 간접 개입이라고 볼 수 있고 직접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이 달러를 사거나 팔거나 하면서 환율이 급등 나갈 때 이걸 방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개입을 이 두 가지 간접 개입, 직접 개입을 합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세 조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강달러를 약달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일시적으로 급등락이 있을 때 이걸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고요. 서킷 브레이커가 마치 그 두꺼비집 내려놓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장기적인 주가 하락을 방어할 수는 없지만 일시적인 급락은 막을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해당됩니다. 환율 급등락을 방어하는 거. 근데 역시 일시적으로나마 엔화 가치를 절상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그냥 강달러 기조를 엔화 대비 강달러도 마찬가지, 원화 대비 강달러도 마찬가지. 이 강달러 기조를 그냥 꺾어 놓는 것,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만약에 그렇게 할 때 바이든이 구두 개입하면 어떡할 거예요? 너네들 구두 개입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구두 개입하면 어떡할 겁니까? 초강달러 되겠죠. 그 구두 개입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물론 그 시장 안정화 조치예요. 시장 안정화 조치. 안정화 조치지만 이 강한 달러의 시대라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22년 하반기는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고 계속 연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대인 거지 그 강한 달러의 시대인 것을 약한 달러의 시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좀 그런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 그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고 돈은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외환 시장에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은 1,400원 뚫은 다음에 네. 와 1,420원인가 30원 금방이더라고요. 네네. 너무 빨라가지고 네네네.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입하고 있는 더 것이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면 네. 그 개입 자체가 네. 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내분께서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네. 계속 타이르죠. 네. 그러면 너무 많이 타이르면 아이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잔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잔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잔소리가 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지적해도 아예 안 들리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 구두 개입이라는 것이 잔소리화 될 수 있어요. 이미 6번인가요? 7번인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에 아예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직접 개입도 마찬가지인데요.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서 좀 달러를 사거나 팔거나 해가지고 환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럼 외환 보유가 급격히 줄어들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요. 국가 신용도 떨어지면 외국인 자금은 더 빨리 유출되는 거예요. 신용도 자체가 강등되면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되고요. 제가 갑자기 우리 22년 전망서 가지고 우리 여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정책으로 넘어와서 죄송하지만 부동산 정책 할 때도 뭐 집값 고점이다.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런 말을 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안 듣지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양치기 소년이다. 네. 그 말 믿었다가 내가 더 맞아요. 지금 집 못 샀다. 그거는 공분을 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드려도 강달러가 안 잡힐 거라면 이렇게 너무 남발하는 것도 좋지 않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인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일시적인 네. 효과일 뿐이지 예. 이게 막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예. 금리 네. 이번에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달러가 더 중요한 그 숙제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것이 있고 네. 강달러 고물가, 네. 그게 또 한패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수입 물가를 잡아야 소비자 물가를 잡거든요. 그럼 수입 물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금리 올려서 혹은 수입 물가를 잡으려면 달러를 안정화해야 되죠. 우리나라 통화를 가치를 강하게 해야 수입 물가가 잡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한패라고 보면 좋고요. 방향, 금리 인상의 방향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기 침체라는 또 다른 하나의 토끼인 거죠. 두 마리, 거의 세 마리의 토끼인데 얘네 두 마리, 이쪽 두 마리는 나름 강달러 잡는 것과 그 고물가를 잡는 건 둘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쨌든 두 그룹의 토끼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금리 인상 폭을 더 보폭을 높일 것이고요. 네. 아니다. 그래도 경기 침체가 너무나 우려되기 때문에 이걸 연착륙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을 하기가 어렵겠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0.5와 0.75의 차이인 건가요? 지금 현재 그럴 것 같습니다. 와, 그 0.25가 예. 이거를 가르는 거군요. 숫자상으로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숫자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금리의 레벨이라는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크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수입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게 채찍 효과. 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만 네. 이 기준금리라는 게 한국은행과 신용은행과의 거래 관계인 거예요. 너 나한테 돈 빌릴 거야?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거니까 이거에 이자 내고 빌려가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장사를 해야 되잖아. 은행들은. 그러면 그 시중금리만 갖고 장사가 됩니까? 안 되겠죠. 네, 올려야죠. 시중금리는 그거 플러스 알파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사인 거야. 돈의 유통사. 은행은 돈의 유통사니까 제조기업한테 옷을 떼다가 팔려면 수익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조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수익을 조금 덜 올리더라도 이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요. 그것은 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는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큰. 예, 그렇게 가정하고요. 실제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 외국인만 자금을 유출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자금을 유출시키고 있어요. 제가 광의의 의미에서 쉽게 말하면 주식 시장으로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탈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2020년 이 코로나19 직전 그때랑 비교해 보면 근래 역사상 증권 계좌의 잔고가 가장 낮은 수준이. 이게 뭡니까? 주식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금으로 가고. 예, 예금으로 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주로 어디를 먼저 빼느냐? 아무래도 급등락이 큰 시장으로부터 빼는 건데 지금 봤을 때 아시아가 불안하다 느낄 거 아니에요. 일본, 중국의 행보 때문에. 아 정말 예,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우리 제 채널 그 댓글을 하나하나 보는데 그 댓글 중에 정말 이쯤 되면 횡포 아닙니까? 횡포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외재적 변수라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외재적 변수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재적 변수가 등장하면 그것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대응하라는 거죠. 네. 저의 의견은 그런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은행 대응 잘하고 있는 건가요? 뭐 잘한 것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네. 물가 못 잡았잖아요. 높은 물가잖아요. 우리나라. 네. 근원 물가도 높고요. 물가 못 잡았고 한국은행의 책무는 당연히 물가 안정인데 한국은행 법 1조 1항에 쓰여져 있는데 고물가잖아요. 강달러잖아요. 무역 적자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의 책무를 다한 걸까? 결과적으로 놓고 말씀드리면 뭐 한국은행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당면에 있는 이 경제 현상이 한국은행이 잘했다. 뭐 전 정부 문재인 정부나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 다 못한 거죠. 뭐. 네.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어떻게 할지 그게 되게 궁금해지네요.
제가 네. 정말 존경하는 네. 경제학의 아버지이시죠. 아담 스미스. 여러분 다 아시죠?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하신 말씀이 카톡 푸사의 여러 개 중에 하나에 있어요. 정확한 그 문장을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국민 대부분이 어렵다라고 느낀다면 그 경제가 강하다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종류의 문장이에요. 국민 대부분이 지금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복합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 정부가 잘한 걸까? 못한 거죠. 한국은행도 못한 거고 잘 못한 거죠. 근데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네. 진짜 아까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를 시켜도 저도 못합니다. 뭐 제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는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뭐 해결책을 잘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잘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네. 예. 그 환율 문제는 네. 혹시 그 통화스와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통화스와프가 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결과적으로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마치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그 통화 수합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통화 수합이 아니라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고, 그죠? 네. 그리고 한미 통화 수합도 일시적인 계약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계약했었거든요. 코로나19 때. 21년 12월 말에 종료됐죠. 네. 연장했다가 종료됐죠. 네. 더 이상 그 통화 수합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때. 근데 22년에 다시 통화 수합을 체결할까? 이 통화 수합의 개념은 상설입니다. 상설. 상설 통화 수합 체계를 만들자. 근데 지금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있는 그 국가들이 다 기축통화국이죠. 예, 기축통화국. 유로존, 영국, 일본,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캐나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환율 문제가 없을까? 환율 문제 있잖아요. 네. 파운드 역사상 가장 낮은 수를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 통화 수합을 상설로 체결하는 것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통화 수합을 상설 체결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일시적인 통화 수합을 말 꺼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외환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마치 강달러를 잡는 수단인 양 생각하는 거, 혹은 그것을 이제 언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은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엔화가 그렇게 절하되지 않았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통화 수합이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이것은 외환 건전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금융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인 것이지 그냥 강달러를 약달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뭐 약달러가 되고 우리나라 원화가 너무 또 강해지면 통화 수합 상설 체결했던 거 그러면 또 없었던 일로 만들 겁니까? 그 환율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뭐 기여는 있겠지만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구두 개입이니 직접 개입이니 아니면 통화 수합이니 이런 것들이 미국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미국 편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그거를 해줄 필요가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통화 수합의 개념이 그런 건데 이게 환율 우리나라의 그 환율 방어를 위해서 맞아요, 좀 이상. 해준다? 네. 조금 이상한 것 이상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양쪽 그 정상들이 만나 할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연준 의장이 만나서 할 일이죠. 네.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인 거죠. 통화 수합은 통화 정책이지 재정 정책이 아니거든요. 이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정상이 만나서 통화 수합을 물론 말도 못 꺼내셨지만 그것을 의제로 가져가는 것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 수준에서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근데 교수님 설명을 듣고 이렇게 되니까 진짜 그 통화 스와프를 좀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고 네. 그 통화 스와프가 정말 이런 강달러 흐름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보도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상하죠. 네. 그럼 파운드화가 이렇게 안 떨어졌어요.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교수님, 그리고 그 요즘에 뉴스를 좀 보니까요. 강달러라는 용어도 쓰는데 네. 킹달러라는 용어도 쓰잖아요. 네. 이 환율이라는 것은 그쪽 나라 통화와 이쪽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죠? 교환 비율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나라의 긴축 때문만 강달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전쟁이죠. 우리나라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 떨어지잖아요. 완전 떨어지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외환 위기 터진다. 뭐 그럴 때는 뭐 원화 가치가 급락할 그렇죠. 겁니다. 예, 급락하고 여러분 신흥국들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박스에다가 종이 담아가지고 맞아요. 이걸 통째로 뭐 계란 한 판관하고 바꾸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거는 그 나라 경제가 펀더멘탈이 완전히 무너질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 통화 가치는 이 환율이라는 것은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대비 달러 가치가 강하면 강달러라고 할 수 있는데 킹달러는 뭐냐면 미국 혼자 왕이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도토리예요. 나쁘게 말하면 신하예요. 네. 왕과 신하예요. 그만큼 달러 강세가 굉장히 높고요. 나머지 모든 세계 모든 기축통화국들도 포함해서 심지어 기축통화국들이 더 쭈그리고 있다니까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기축통화국들은 더 쭈그리고 있다고요. 통화 스왑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근데 이게 제 도토리라고 표현한 이유, 도토리 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토리 키제 해봐야 다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도토리 중에 강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를 부추기질 않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굳이 자이언트 스텝까지 미국만큼 금리 인상 행보를 해나갈 필요는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쩌면 대중분들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충분히 메시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에요. 근데 강달러이면 다른 나라 통화도 상대적으로 강하거나 예를 들어서 강달러, 강유로화, 뭐 강엔화, 원화 약세 만약에 이런 식이면 우리나라 수출이 어떨까요? 강하죠.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고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절호의 기회입니다. 수출이라는 측면만 본다면. 근데 강달러일 땐 그렇지만 킹달러일 때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을 비교하면 그래도 이 중에 나름 긴축 행보를 계속 유지해왔던 우리나라는 도토리 중에 커요. 큰 도토리. 밤이라고 해볼게요. 나머지 도토리인데. 그러니까 수출 경합도가 높잖아요. 중국하고 일본. 이걸 수출 경합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자동차 수출하고 일본도 자동차 수출해요. 수출 품목이 유사해요. 한중일이. 유사한 애들끼리 중국하고 일본은 자국 통화 가치가 크게 절하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출 기회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또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강하기 때문에 이 와중에 수출 경쟁력이 약해요. 아, 그래요? 가격 경쟁력이. 그래서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 반도체, 자동차 부품 요거 합치면 33%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출이 좋을래야 좋을 수도 없지만 그냥 우리나라 수출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역 수지 적자 역사상 최대치 이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이런 현상은 킹달러가 만드는 현상인 거지 강달러가 만드는 현상이 아니라 강달러라고 해석한다면 이런 무역 수지 적자나 이게 해소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근데 더 좋은 킹달러기 거네요. 때문에 네. 예. 강달러는 강달러는 그나마 나을 수도 나을 수도 있는 있죠. 거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다. 물론 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이언트나 그 이상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미국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죠? 이 킹달러 현상이.
그런 근거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킹달러 때문에 우리 실물 경제는 더 빨리 충격이 온다라는 근거가 되죠. 양면이에요, 양면. 예, 왜냐하면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국면이 예,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은행이 베이비 스텝, 뭐 빅스텝 이 정도를 언급하는 이유가 네, 경기 침체 때문에 언급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걸 고려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나라 물가만 잡으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없고 그냥 개방 경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자국 경제만 생각한다면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 물가만 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나름 정점을 찍은 모습이에요, 실제. 정점을 찍었고 정점 대비해서는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고물가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그런 표현들은 여전히 고물가지만 정점은 찍고 떨어지는 건 거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제 해 나가면 자연히 그렇게 만나는 것인데 금리 인상을 뭐 가속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그 밖의 기축통화국이나 주요국들이 다 같이 금리 인상을 쫙 단행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압박이 되는 거죠. 나는 공부 안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다 공부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이고 이해가시죠? 그렇죠, 그렇죠. 세계가 빅스텝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베이비 스텝을 한다.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인 거예요. 긴축적 통화 정책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제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아무래도 베이비 스텝만 하기는 상당한 불안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막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뭐 자이언트나 뭐 더 나아가서 울트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고 한 빅스텝 정도로 기존에 말해왔던 대로 하게 될 가능성이 이번 주 PCE가 발표되고 또 CPI가 유로존 CPI가 발표되고 네. 그 얘기는 곧 그 다음 FMC 회의라든가 유로존 또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라든가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 결과가 예상 이상으로 또 강하다 한다면 또 바뀔 수가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물론 또 우리나라 물가도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우리나라 물가 그것도 다음 주에 발표되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좀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빅스텝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교수님 앞서서는 이제 예. 미국, 일본, 한국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네네. 와 요즘에 보니까 영국도 네. 상당히 좀 금융 충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영국 경제는 또 복잡해요. 너무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19 충격이 있었고 그건 세계가 모두 다 있었지만 그동안에 재정을 많이 투입했잖아요. 재정 투입도 역시 많이 했었고요. 아 영국도 많이 했어요. 그럼요. 영국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다 예, 코로나19는 똑같이 찾아왔으니까 재정 투입 엄청나게 했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에너지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니까 영국도 10%대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미국보다 더 강해요. 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그러나 물가 상승이라는 그 주제가 성격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소비자 물가 전반에 걸친 가격 급등이고요. 이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물가 상승 흐름은 에너지 가격이 그냥 독보적으로 이렇게 기여가 많아요. 네. 천연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런 것들이 야기하는 이제 물가 상승세가 또 나오고요. 이 와중에 뭐 감세 정책을 또 발표를 했어요. 새 총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파운드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고 소위 이제 정부 차입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고 근데 영국 파운드화가 6대 기축통화국인 거 7대 기축통화국 중에서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이 6개 통화의 달러와의 그 비율을 계산할 때 달러 인덱스라고 하니까 파운드화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것은 킹달러를 더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킹달러가 강해지면 더
달러를 붙들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감정. 그리고 이 파운드화 급락은 마치 브렉시트 때처럼 브렉시트 때 그랬거든. 브렉시트도 되게 재밌지만 브렉시트가 단행된 시점이 아니라 브렉시트 그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네. 그때 파운드화가 급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심리적인 거예요. 브렉시트 있으려면 아직 2년도 더 남았는데 브렉시트 결정만으로 와 무슨 난리가 날 것 같아. 뭐 영국이 쓰러질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금을 빼는 거예요. 2년물 채권금리 막 변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돈의 이동인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슈에 따라서 돈이 이동하면서 그 파운드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다시 제자리로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시적인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전쟁도 전쟁이 터져서 나타나는 현상보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곧 전쟁이야. 전쟁이 일어났대. 그때 여러 가지 주가나 뭐 증시나 뭐 이렇게 빅스 지수나 이렇게 급등락하는 것이고요.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제가 여러분께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돈의 이동을 보셔야 된다. 네, 그거고요. 돈의 이동은 결국은 심리다. 투자자의 심리, 투자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면 빼는 거고 또 안정적이면 또 넣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실물 경제에 아무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일어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시장은 급등락하는 현상 이런 것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패러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1파운드화가 1달러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융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때 갑자기 긴급 소집 회의 열어가지고 금통위 긴급 소집 회의. 긴급 소집 회의가 뭐냐면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번의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죠. 금통위 위원들의 모임인 거예요. 정례 회의가 있고 FMC도 8번 정례 회의가 있고 이 스케줄은 미리 사전에 발표를 합니다. 1년치 스케줄이 먼저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 정례 회의가 아닌 긴급하게 소집되는 회의는 다 긴급 소집 회의예요. 근데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잖아요. 파운드화가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정례 회의를 무시하고 긴급 소집 회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파운드화를 급등시키고 싶잖아요. 안정화시키고 싶잖아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긴축 행보가 강해지다 보니까 마치 달리기 하듯이 내가 뒤쳐졌네 달려가야겠네. 뒤쳐졌네 달려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달리기 하면서 경주하는 모습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렇게 그 킹달러가 네. 점점 더 강해진다고 하면 네. 근데 영국도 이제 주변 국가가 이제 유로존을 네. 보면 네. 유로존에 또 취약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유로존의 CPI가 이번 주 9월 30일 날 발표돼요. 금요일입니다. 예. 우리 그런 거 다 하나하나 하려면 잠 못 자요. 그러니까 한국 지표도 관리해야 되고 영국 지표, 스웨덴 지표, 미국 지표 하면 하루 종일 우리 줌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 만나서 다 한 큐에 찍자는 뜻인 건데 프리뷰 성격으로 그 CPI가 유로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어요. 0.75%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랬는데도 유로존 물가가 안 잡힌다. 이것은 진짜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또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강한 긴축 행보를 보일 것 같고요. ECB 총재도 어쩌면 파월 의장이랑 달리기 하듯이 둘이서 계속 여러 컨퍼런스나 기자회견이나 이런 자리에서 강한 긴축 행보 하겠다. 반드시 내가 물가 잡겠다. 파월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이른바 긴축의 시대고요. 그 긴축의 시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만 그럴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원유, 뭐 철강, 목재 이런 원자재 가격은 나름 잡히고는 있는데, 근데 에너지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유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걸 무기화하고 있고요. 가스관 잠그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물가를 안 잡게 물가를 잡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너무 강한 고물가니까 에너지 비용을 잡으면 물가를 잡을 수 있는데 그 에너지 비용 잡으려면 러시아와 다시 친하게 지내야 되죠. 그럼 당장 잡히죠.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고물가를 부담을 안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CPI가 발표가 되면 지금 CPI가 발표되기 전 유로존 CPI가 발표되기 전 굉장히 큰 불안감이 조성되는 그 한 주인 거예요. 그래서 1,430원을 돌파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CPI가 또 발표되면 예상외의 또 강한 CPI가 나온다. 유로존. 그럼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것은 뭐 누구도 모르니까 물가를 누가 전망합니까? 근데 지금 유로존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에서 아무래도 이 발표될 버전의 CPI는 아닐지라도 가안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전 고점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돼서 유로존이 더욱더 이렇게 불안해지면은 네, 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전쟁이 난 것처럼 네, 하나의 지정학적인 또 이슈들이 막 벌어지면서 네. 앞으로의 세계는 더 혼돈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브렉시트는 EU에서 탈퇴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은 원래 유로존이 아니었잖아요. 음. 근데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의 모임이 유로존인데, 근데 유로화를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특히 뭐 이 유럽 중에 남유럽 국가들, 이제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너무 강하게 금리 인상해 버리니까 힘들죠. 나는 안 된다 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에 조인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겠구나. 우리 자체적으로 금리 인상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만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속력을 더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럽에서 전쟁이 거의 쉬지 않고 막 일어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어제 그저께인가 보니까 이탈리아인가요? 네, 극우 예. 쪽에 있는 예, 막 총리인가 아무튼 막 대통령인가 당선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극우적인 게 막 나타난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요. 서민들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런 외교적인 분야의 전문성은 없지만 그냥 아는 수준에서만 말씀드리면 그 북한의 그 어떤 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은 극단적으로 가난해졌을 때입니다. 극단적으로 가난하면 북한 주민들이 봉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체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배고프고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국 경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근데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을 때의 어떤 베너핏과 유로존에서 이탈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베너핏을 비교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여기 조인하고 있는 게 나을까? 혼자 하는 게 나을까? 예. 여러분들도 이 기업에서 속해서 내 일을 할까? 아니면 나 독립해서 내 사업할까? 이런 걸 다 비용 편익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국면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나한테 맞지 않아. 유로존에 있는 게 낫지 않아. 혹은 뭐 EU에 가입되어 있는 게 낫지 않아. 오히려 나는 그냥 친러시아적으로 갈 거야. 우리 경제 이렇게 힘든데 차라리 나는 EU에 편입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 러시아 경제 제재가 나는 부당한 것 같아라고 느끼는 유로피언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냥 러시아산 천연가스 쓸래. 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냐 하는 그런 또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세적으로 결속력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분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정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이슈들이 터지면 금융시장은 또 급락합니다. 예,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브렉시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러니까 그 팍스 아메리카나 네. 그 팍스 로마 그런 거에 좀 비유해서 예. 그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의 그런 시대가 예, 왠지 모르게 그 질서가 진짜 바뀌면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네,
정말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불안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다. 좋은 그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조심해야 되겠다. 네, 이런 오늘 생각이 진짜 주가도 저점 찍었었고, 2,200까지 내려왔어요. 예, 달러도 이제 그 고점을 찍었는데,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그 이 정도 되면 뭐 바닥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네. 일이지만 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과연 건전한 투자인가? 건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하는 그런 방식 말고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달린 거죠. 지금이 저점이 확실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일이 있어도 그래도 지금은 저점에 해당돼.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나는 좀 지키는 투자가 필요하다. 굳이 이 와중에 내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좀 안정추구형 이런 성격의 투자자라면 당연히 그 투자 성격에 따라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교수님 그 유로존하고 영국에 네.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 외환위기 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아시아에서 좀 먼저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번 주에 정말 많은 그러니까 슈퍼 위기예요 이번. 근데 매주 슈퍼 위기인가봐. 네. 지난주도 슈퍼 위기였는데 이번 주도 슈퍼 위기일까봐. 인도, 멕시코, 태국 이게 굵직한 신흥국들입니다. 그죠? 네. 인도, 멕시코, 태국 얘네들이 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주에. 근데 결국은 금리 인상 하겠죠. 그동안 뭐 2번, 3번 이렇게 해 왔는데 예, 이런 나라들까지 신경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런 나라들의 금리 인상 여부 혹은 금리 인상 폭에 대한 그 관전 포인트는 역시 강달러예요. 네, 킹달러예요. 킹달러.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신흥국들이 원래 제가 22년 전망할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에 선진국들이 다 회복되는데 이 신흥국들은 회복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백신의 불균형한 보급 때문에 그래요.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불균형 회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회복이 나름됐고 신흥국들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공급망 병목 현상을 만든 거예요. 선진국들은 수요고 신흥국들은 공급 역할을 하는데 부품이나 원자재 공급을 이들은 여전히 백신 보급이 안 돼서 공장도 셧다운, 농장도 셧다운 계속 이게 공급망 병목 현상을 야기했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러시아 전쟁이 터진 거였거든요. 얘네들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상태였고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을 했었고 이 와중에 얘네들은 선진국들은 강도 높게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데 보통 이 신흥개도국들이 고물가에 더 취약해요. 그건 여러분 단적으로 증거가 우리 안에 우리 내국을 봐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고물가에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엔겔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신흥국들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이 고물가에도 취약하고요. 그리고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강달러 현상이 또 취약하고요. 그리고 경제 회복도 안 됐어요. 같이 금리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비유를 해본다면 이 목덜미 끌려가듯이 억지로 금리 인상하는 모습이에요. 경기 회복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고요. 이게 또 다른 금융 불안을 만들죠. 근데 이 와중에 중국과 일본이 완화적 통화 정책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시아에 대한 아시아 전체 가중 평균 금리라고 해볼까요? 만약에 그건 엄청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요 강국이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뭐 물론 자국 경제 입장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겠지만 니네 해봐라 내가 금리 유지해서 뭐 외환 위기 오게 할 거야 이런 목적은 물론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외환 위기 가능성이 점증되는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아의 이제 투자 수익성은 중국과 일본이 많은 기여를 할 텐데 그죠? 근데 이들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절하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걸 이제 실질 실효 환율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절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데킬라 효과, 그 멕시코랑 그 남미 국가를 같이 보듯이 네. 아시아에 같이 보는데 중국과 일본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네.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이 좀 취약해질 수가 더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터키는 물론 유럽에 분류돼 있지만 아시아에 가까운 이제 네. 국가고요. 또 터키 그 인근에 인도가 있죠. 인도가 지금 외환위기 가능성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주변국들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는 이미 외환위기 온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외환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음. 현실을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이슈구나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되는데 네. 와 여기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정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의사결정자들 네.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네. 진짜 골치 아프고요. 뭐 제가 아까 뭐 정책적으로 잘했다라 실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정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그 해결책을 제안하기가 또 쉽지 않은 국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국면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라도 이런 변화하는 국면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라도 안 당해야지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개인의 삶으로 네. 귀결이 되는 거니까 네.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예. 정말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던 것 같은 게 네. 건전한 투자인가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예. 여기서 막 돈을 벌려고 예. 무리하게 하는 게 무리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해서 지키는 관점이 예.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것도 한번 진짜 생각해보면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금융 불안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외환 위기에 처하는 나라가 이제 한두 개 생기면 그 불확실성이나 그 변동폭은 더 커질 거고요. 예, 그게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고요. 저도 저점 거의 다 와간다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확실히 이제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공격적 투자 성향이라면 이제 위험을 좀 감내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란 뭐 당연히 나의 성향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자하시는 것도 적정할 수 있겠고요. 굳이 나는 안정 추구형인데 그렇죠. 조바심 가져가면서 그렇게 하실 분은 없겠고 또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뭐 그런 것에 베팅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고 좀 중요한 자금을 가지고 이게 진짜 저점 확실해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CPI는 개인의 어떤 소비 품목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PCE는 네. 개인과 정부까지 포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광범위한 거예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PCE는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소비 지출 항목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라고 하죠. 그 품목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의 비중이 낮아요. 근데 CPI는 주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네. 개인 소비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렌트죠. 렌트비. 그죠? 근데 PC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지는 거예요. 다른 품목이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PC는 더 광범위한 품목을 의 가격 등락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CPI보다 PC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PI만 있기 때문에 근원 CPI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CPI 이 지표만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는 큰 나라고 통계적으로 더 성장한 나라라서 지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실업률 지표가 하나잖아요. 미국은 실업률 지표가 6가지예요. 버전이 6가지 버전의 그 실업률 지표가 있습니다. Unemployment 1, Level 1, 2, 3, 6까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정교한 이제 통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소위 PCE 같은 경우는 더 정말 광범위한 소비 지출 항목에 걸친 가격 급등락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더 연준 위원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요인일 것 같고요. 이번에도 관전 포인트는 뭐 시장의 기대치보다 상회할까 요것도 있지만 근원 CPI, 근원 PCE가 잡힐까 예, 여기에 좀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조적으로 물가가 안 잡힌 상태라고 한다면 FOMC 위원들이 정말 더 긴장하고 11월 금리 인상폭을 정말 강도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미국 물가 시장에 대한 기대는 좀 어느 정도예요? 예, 일단 CPI 기준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한 8%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PCE 같은 경우는 레벨이 조금 낮습니다만 그래도 정점을 찍고는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선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원 PCE 같은 경우는 계속 고점을 갱신할 여지가 많다. 왜냐하면 CPI가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계속 장기화될 수 있겠다. 뭐 이런 국면에 놓이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미국 물가가 네. 우선은 정점은 찍고 네, 내려는 오는데 네, 뭐 조금 더 확신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 스탠스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점론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계속 꾸준히 말했듯이 2% goal 이 단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목표, 그러니까 이 2% goal이라는 이 단어는 물론 CPI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CPI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2% goal을 맞추는 것이 이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정점을 찍었으니까 금리 인상 안 해.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물가 상승률 레벨에서 2%에서 훌쩍 올라와서 8%, 9%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떨어져 봐야 6%, 5%로 만약에 떨어진다. 그 2% goal과 비교하면 여전히 굉장히 강한 물가 상승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라는 목표 물가를 맞추는 그 과정까지는 어쨌든 금리 인상 행보를 계속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긴축의 시대에 초반부에 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의 기대는 금리 인상이 아니어도 자동으로 이제 물가가 잡히는 거 아니냐. 그게 맞기도 하죠. 지금은 이미 금리 인상을 다 했고 시중금리를 다 높여놨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수요 침체, 이제 소비자의 소비나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 물가 안정화를 만들 것이고 지금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23년 뭐 상반기쯤에는 그래도 많이 안정적인 뭐 3%대의 그런 물가 상승률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데 그런 어떤 물가 안정화 속도를 좀 더 당기고 좀 더 당겨놓고 그리고 23년에는 또 빨리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금 이 FOMC 위원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내내 제가 드렸던 이 위원들의 마음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겁니다. 아, 정말 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정말 매 두 마리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만큼 강한 발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9월 FOMC도 끝났고요. 네. 교수님 좀 앞으로 네. 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네. 조금 이런 거는 놓치지 말고 예. 확인해 보면 좋을 그런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최근 그 PCE가 뭐 4%대 중반 뭐 이 정도를 계속 기록을 했고요. 뭐 4.6%나 뭐 그 지난 2월에는 5.4% 뭐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또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을 상회하냐 하회하냐 이걸 떠나서 근원 PCE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금융통화 환경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은 마이크로한 레벨에서는 저는 관전 포인트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바로 인플레 감축법이죠.
인플레 감축법의 피해 대상국이 우리나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 우리나라 최근 자동차 수출 규모로 보면 세계 4위입니다. 네. 엄청 높아요. 와.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로만 보면 반도체가 한 20% 정도 1위고요. 그리고 자동차 수출이 2위입니다. 물론 이제 월마다 바뀌긴 하지만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치면 한 1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 수출액이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한 15%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21년 기준으로. 22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22년 추정컨대 한 20%는 상회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배터리 수출 같은 게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 전기차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인플레 감축법 이번에 뭐 양국 정상이 48초간 이렇게 회담을 했지만 이 정상회담은 아니더라도 장관급 회담이나 실무자급 회담, 국장급이 있어요. 그런 회담을 통해서라도 우리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조율의 과정에서 뭔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관찰해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예, 9, 10월 중에 예, 얘기가 논의가 분명히 돼야 돼. 그게 더 지연되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현대자동차 주가는 이제 굉장히 좋게. 네. 예. 이거는 왜 좋은 거냐면요. 이거는 그냥 나쁜 일이 없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실적이라는 면에서 미국 자국 기업들과 같이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자동차 기업들 더하기 현대차가 얘네들만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예, 간단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뭐 예를 들어 독일이나 그밖에 이제 전기차 회사들 얘네들한테는 제약을 해주고 우리나라만 보호해주는 게 되니까 혜택이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조지아 공장을 짓고 있는 그 과정이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외교적으로 협상력을 정말 잘 발휘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 그럴지 여부를 좀 관찰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IPF가 좀 본격화되고 있어요. 국가별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IPF는 이미 출범했고 이 IPF는 소위 중국을 빼고 이 태평양 주요국들 또 아시아나 뭐 미국이나 미국 주도로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는 건데 기존 FTA 메가 FTA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이 IPF는 공급망이에요. 공급망. 뭐 칩4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반도체망, 반도체 사슬, 공급망 체계 또 그린딜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만 어쨌든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급 불안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모든 인플레이션 현상이 공급 불안인데 우리끼리 잘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았고 제가 어제 이제 몽골에서 다녀왔는데 몽골도 중국을 싫어하지만 전략적으로 편승됩니다. 그쪽으로. 근데 몽골도 작은 나라지만 인구적으로는 작은 나라지만 자원이라는 입장에서 엄청난 강국이에요. 자원 강국이에요.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구리가 핵심 광물입니다. 구리 그 지표들 또 되게 따지더라고요. 투자자분들이. 그럼요. 네. 제가 구리에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구리를 그냥 구리라고 안 부른다. 구리 박사님이라고 부른다. 실제 경기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니까. 더군다나 재생에너지 산업이 확대될 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전선 깔릴 때 구리가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산업은 어쨌든 전기를 생산하는 거니까 구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또 풍력도 해상이냐 육상이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그 광물이 조금씩은 다른데
뭐 흑연, 코발트, 리튬 뭐 이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또 몽골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예.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끼리 또 합자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기존에 공급을 받아왔던 중국이나 혹은 중국 우방국들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할 수가 있게 돼요. IPF에 참여함으로써.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의 뭐 요소수 사태, 제2의 사드 보복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그네슘이 될 수도 있고요. 리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100% 중국산이거든요. 우리나라 쓰는 마그네슘이. 근데 마그네슘 없으면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스마트폰도 못 만들어요. 이 영상이 제조가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초경량 소재를 만들 때 마그네슘이 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광물 자원들인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중국의 보복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보복이 있기 전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공급처를 확보하느냐. 물론 그런 행보가 보이면 중국이 또 가만히 안 있겠죠. 아 정말 숨가쁜 일들이 22년 하반기에 관전 포인트고요. 더 많은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10월 중순에 또 나와서 길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쫙 한번 풀어주시니까요. 네. 일단 느끼는 게 진짜 그 정치가 분들 네. 또 뭐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 금융위에 계신 분들이 진짜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골치 아프겠다. 골치 아프죠. 네. 네. 골치 아픕니다. 와,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네.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제가 실패했다는 표현을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분들 또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네. 또 지방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시는 분들 물론 많이 있으시죠. 많이 있으십니다만 중앙정부 공무원분들 제가 절대 정치색이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 근처에 밤새도록 불 켜 있어요. 네, 정말 밤 11시까지 불 켜 있고 제가 뭐 이번 정부만 그렇다 이게 아닙니다.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다 역대적으로 그냥 과거의 과천청사, 지금의 세종청사 불 안 꺼집니다. 네, 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일합니다.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제가 평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 국제 정세나 이런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을 우물 밖으로 나와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모른 채 그런 정책을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는 실수는 그냥 요거까지만 말씀드리면 방만경영 해소 중요하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돼야 됩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전력공사나 가스공사가 방만경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수익성을 이 회사들은 공사들은 수익성이 0이 되면 안 돼요. 수익성이 0이어야 돼요. 공사의 성격이 그래요. 민간 기업은 수익이 많아야 되지만 공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방만한 그런 요소들은 해소해야 되죠. 근데 방만경영 해소라는 정책 압박이 취해지면 뭐 할까요? 전기세 올리는 거죠. 가스요금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자, 이거는 여러분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방만경영 해소라는 것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리고 2030년에도 40년에도 계속 다 있어야 될 의제예요. 언제든지 이건 필요한 의제입니다.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 22년 하반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가뜩이나 고물가가 숙제인데 왜 이 고물가가 숙제인 이 지금의 이 방만경영 해소라는 정책 카드를 가지고 와서 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려놓느냐 이거예요. 좀 물가가 숙제가 아닐 때 혹은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될 때 그때 더 집중적으로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가 지표나 정말 정작 지금 해결해야 될 당장 처한 그 숙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숙제를 확인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경제, 금융 이런 환경을 제대로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네. 진짜 자산을 예. 개인 단위에서 자산을 늘리고 지킨다는 게 진짜 네. 만만치 않은 일이다.
공부하지 않고는 네. 진짜 쉽게 이게 투자를 함부로 네. 들어오면 안 되겠다. 네. 정말 너무 쉽게 들어왔다가 지금 물리신 분들 사실 많고 네. 손절해서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돈을 버신 소수분도 있겠지만 정말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거를 느끼게 되고 네. 더 구체적으로는 뭐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진짜 ETF 사야 되겠다 아, 그러세요?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예. 되고 네. 와 진짜 공부할 게 너무 많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땐 그 기업을 또 공부해야 되니까. 네. 지금 너무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냥 네. 개인적으로 뭐 누구처럼 3천만 원으로 30억 벌기 뭐 이런 썸네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런 건 없다. 어.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의 사례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여러분이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버시는 것처럼 역시 이 투자해서 성공하시려면 또 성실히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그 손오공이 네. 구름 타고 가다가 막 도망간다고 했는데 결국 부처님 손바닥 네. 위에서 놀았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아, 너무 많고 너무 예. 크고 이러니까 예. 이런 걸 모르고 주식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네. 너무 이게 그냥 아유 나 돈 벌 수 있어 옆집에 누가 벌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네.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그렇네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예.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아, 많이 감사합니다. 배우면서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은 뭐 이 정도에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도 그러시죠. 괜찮을까요? 네. 예. 오늘 웅달님과의 콜라보 오늘도 너무 좋았고요. 네. 맨날 줌에서만 하다가 이렇게 화면으로 뵈니까 좀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